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제가 복귀하자마자 코스피가 2,500을 넘어서면서 종목 고르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시장이 좀 빠졌을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가 위주의 앞으로 향후 성장성이 좀 좋은 것 중에 물려도 근거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종목은 꾸준하게 좋은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시장 좀 테마가 형성돼 있고 수급이 들어오는 그 초입 단계에 잘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성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구성은 결국 시장을 좀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만 봐서는 옛날같이 단순한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방송을 준비하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필요한 내용들을 알 수 있었고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종목을 설명해 드리기까지 오늘은 그 대주전자재료라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음극재 종목을 소개를 드릴 텐데 시장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테마가 현재 어떻게 국제적으로 혹은 국내외 테마를 좀 설명을 드리고 종목 선정하는 과정까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주요 브리핑은 이제 하루 종일 하루 동안의 밤사이 미국 증시, 그다음 세계 증시, 우리나라 코스피의 주요 특징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하루의 시장의 이 정도 흐름 정도는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앞에랑 맨 뒤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2510일 코스피 상승하고 코스닥은 하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뒤에 조금 더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지금 흐름 자체가 좀 큰 거시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FMC가 어젯밤에 의사록 발표가 있었습니다. FMC가 11월 1일에 있었고 한 2, 3주 뒤에 정확히 까먹었네요. 3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주겠네요. 11월 1일하고 11월 22일이니까 3주 정도 있다가 F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 시장이 기다리던 것은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었습니다. 구조상 FMC가 이렇게 있고 금리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 금리 결정에 대한 배경 그 회의록이잖아요. 의사록 회의록인데 거기에서 이제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라는 부분을 공개하는 내용인데 그 공개할 때 있어서 나는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 아니면 올해 말 내년 초 생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빠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주로 있었냐 하면 금리 지금 물가 지수가 3.2%거든요. YOY로. 근데 연준이 바라보는 물가 지수의 적정 수준은 2%대다. 그래서 아직은 물가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 6월 정도나 돼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존 의견에 큰 변화가 없으면서 시장이 생각보다 오르지 못했던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단 24년 3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도 있겠다. 높은 확률로 5월부터 6월까지는 높은 확률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니케이나 홍콩 지수가 좀 오르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홍콩은 특히나 이제 내년 초부터 줄줄이 ELS가 만기가 돌아오면서 상당히 좀 올라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홍콩이 거의 낙인 구간이라고 하죠. 손실을 볼 수 있느냐, 혹은 이제 이득으로 끝나느냐의 중요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홍콩 ELS 때문에라도 좀 올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살짝 말씀드릴 건데 다음 부분에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가 10년 전에도 주식 처음 입문했을 때도 정치 테마주 그때 한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F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었고요. 테슬라 전기차를 내년부터 인도에 수출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인도 내에서 부품을 구매하는 이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파격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하만큼이나 큰 파급력이 있는 그런 대표적인 미국의 나스닥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5시 반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 간단하게 제가 써놨지만 전망이 161억 달러였는데 181억 달러 매출로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발표 나자마자 아래 위로 크게 흔들었고 조금 밀리는 모습으로 장이 마감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잘 나왔지만 결국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그런 옛날 속담 같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그 AI 반도체 AI 챗 GPT나 이런 고성능 반도체 고성능 칩셋이 필요한데 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전 세계의 매출의 한 90% 정도 이상을 엔비디아가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차세대 10년 동안의 대표적인 먹거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고성능 반도체는 미국에만 수출을 하고 중국에는 수출하지 않겠다. 근데 시장이 좀 바뀌어서 중국에는 싼 반도체를 수출하겠다라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면서 매출이 크게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은 반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즉 이제 뭐 좀 쉽게 설명하면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확 오르기는 혹은 다음 분기에 더 큰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전교 1등, 전교 2등 계속 하다가 더 큰 이제 세계 1등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흐름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테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당 창당 이슈가 있습니다. 요거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전기차는 계속해서 근데 신소재 오늘 서남 덕성 뭐 신성 델타테크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신소재랑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무슨 협동 로봇 사업 기대감 이러면서 신고가 찍었던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되게 중요한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 초록색이 200일선이고 파란색이 120일선인데 일단 되게 중요한 것은 200일의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을 위에서 유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크게 떨어지는 일이 없이 잘 올라갈 수 있지만 추세선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한동안 하락폭, 그 다음에 반등했을 때 반대로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뚫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한동안 또 위에서 놀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쉽게 말해서는 저항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어보면. 그래서 121선을 뚫고 올라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200일선을 지지 삼아서 뚫고 올라와서 위에서 놀아줄지 아니면 또 저항에 부딪혀서 다시 한번 또 힘든 길을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되게 중요한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더 여력이 있거나 혹은 좀 더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코스닥도 몇몇 종목들은 좀 힘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금 대형주 위주의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소폭 하락한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되게 또 관심이죠. 1300원대를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서 한동안 또 약세를 보일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면서 13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이 좀 떨어진다는 것은 지수에 무조건 좋은 영향을 미칠 건데 다시 한번 오른 환율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나스닥 차트예요. 나스닥 차트는 지금 보시면 이거 뭐 엄청나게 오르는 것 같지만 지금 2분봉입니다. 선물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순간에도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9시 반 10시가 넘었네요. 10시인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줄이 그어지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흐름이 좋은 것 같고요. 오늘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11월 22일 이렇게 차트가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 일봉으로 봤을 때는 뭐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일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았던 부분이 계속해서 상단에서 어떤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보여지고 16,000 최고가 16,122까지 찍으면서 나스닥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나스닥이 좋아야 우리나라도 반도체가 좀 힘이 실어주면 다른 업종들도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급인데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번갈아가면서 마우스가 이상하네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번갈아가면서 수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업종들은 조금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조업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지금 지난주부터 어제 오늘 계속해서 제조업 분야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개인 화학이나 뭐 제조업 조금 따라 들어왔지만 오히려 전기전자에 외국인들이 또 힘을 실으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가 또 힘을 실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물론 엔비디아의 역할도 컸다고 보여집니다.
테슬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테슬라가 인도에다가 자동 전기차를 수출하겠다라고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인도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볼 건데요. 인도는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입니다. 잠깐 인도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거는 전 세계 GDP로 순위를 매긴 1위부터 21위까지 순위를 매겨서 미국과 중국 GDP가 큰 순서대로 이게 자꾸 줄이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 독일 이렇게 쭉 있고요. 우리나라는 여기 13위에 있고요. GDP 순위로. 그래서 보면은 이제 미국이 독보적으로 1위이고 중국이 2등, 3등이 일본, 4등이 독일, 그다음에 5등이 인도입니다. 인도는 GDP로 5위고 인구로서는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중국하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시장이 자체가 크다라고 보여지고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PPP GDP 우리나라 개인 소득이 4만 5천 불 정도 되는 거 비교해서 일본은 4만 1천 불 이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되게 큰 시장이다. 5등 안에 드는 전 세계 큰 GDP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대가 지금 이미 인도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현대차는 인도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 내용을 브리핑을 해보면 운행 차량 대수가 2억 6천만 대입니다. 14억 인구 중에 2억 6천만을 차를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전기차의 이 점유율 차지하는 비중이 0.1%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인도에서는 2030년까지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인도에서 자가를 보유할 확률, 그러니까 자가를 보유하는 비율이죠. 자가용을 우리나라처럼 자가용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의 어떤 그 잠재력이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라는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도 이견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크 인 인디아 인도에서 가장 이제 또 정책적으로 미는 겁니다. 인도에서 만들어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자동차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자동차 부문에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인도의 이제 가구당 인구수가 4.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도 많고 차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자동차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데 특히나 전기차 쪽으로 많이 장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전기차 점유율은 현재 이 중에서도 5.2%에서 7.4%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체 차량 대수 중에서 전기차는 0.1이지만 0.1에서도 5.2%에서 7.4%까지 지난 연도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다. 테슬라가 점유율이 높긴 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인도는 이렇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와 테슬라라고 제목을 써놨는데 이건 미국 내에서 전기차 등록 비중을 보시라고 제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연 독보적으로 1등은 테슬라예요. 50%가 넘는 전기차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밑으로 쉐보레랑 포드, 그다음에 현대차, BM, 리비안도 유명하죠. 이렇게 쭉 있습니다. 독보적인 테슬라의 역할이고요. 근데 물론 57.4%도 65%에서 조금 하락한 숫자고 현대차나 기아차도 전기차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 것 같아요. 수소차 4%에서 오른 거거든요. 한동안 수소차에 미쳐가지고 수소차의 비중을 늘리겠다 이러면서 삽질을 했던 경력이 있었는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로 잘 바꾸면서 시장의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다 보여집니다. 테슬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부분들에 여기가 있었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현대차랑 기아차가 손익 추이인데 인도 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21년도에서 22년도까지 급등했던 모습, 21년도에서 22년도까지 기아차도 급등했던 모습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인도에서 지금 크게 비중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가 더 성장성이 기대되고 인도에서도 뭐 판매를 한다라고 하니까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미국 주식을 보면 테슬라도 괜찮구나라고 보여지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면 대표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이거는 제가 쇼츠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회사에서 몰래 작업을 한 거거든요. 차트 잘 안 보이긴 해요. 대주전자 재료고 이 보시면 이제 최저점이 67,500원이고 고점이 13만 원이거든요. 13만 원. 우리 이때 한 11만 원, 12만 원대 잘 팔고 나왔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 차트에 보면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전기차 수요에 대표적으로 음극재가 들어가는데 이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2차 전지라는 것이 결국에 이제 납, 니켈, 리튬 전지 뭐 이렇게 있는데 1차 전지가 충전이 안 되는 건전지입니다. 우리 쓰시는 이제 1차 전지가 건전지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전해서 쓰는 다회용 배터리, 납,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뭐 엔진, 골프 카트, 무거운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3차가 이제 수소 연료, 스스로 열을 내는 3차 전지라고 하는데 3차 전지 수소는 폭발할 수 있으니까 잘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 납, 니켈, 리튬 전지가 있는데 납은 너무 무겁고 니켈은 많이 안 쓰게 되고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이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리튬 전지를 많이 쓰는데 이 리튬 전지의 핵심 소재가 결국에 요것들이에요. 이렇게 배터리가 예를 들면 있으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극재, 그다음에 음극재 만드는 거고 여기 분리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왔다 갔다 하다가 폭발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움직이게 하는 게 전해질, 이 막는 게 분리막입니다. 각각의 테마주들이 다 형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표적으로 양극재 만드는 회사가 에코프로비엠이랑 LNF였죠. 그다음에 음극재 만드는 회사가 양극재도 만들긴 하지만 포스코 퓨처엠하고 대주전자재료이거든요. 근데 이 대주전자재료가 보통은 음극재를 흑연으로 만듭니다. 흑연. 근데 흑연이 중국에서 대부분 나오는데 중국의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보복, 미국의 반도체 수출 금지로 인한 보복으로 인도는 이 흑연이나 광물 자원들을 수출 금지하는 이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흑연이 없으면 배터리를 못 만드는 거예요. 음극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결국에는 이제 흑연인데, 그래서 대주자로 나온 게 바로 이 대주전자재료가 가진 기술력인 이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흑연 대신에 이거 왜 이러지? 이제 흑연 대신에 실리콘으로 만드는 음극재를 대주전자재료가 공급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유일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실리콘을 왜 많이 안 쓰냐면 효율도 좋고 어떤 성능도 훨씬 좋고 원가도 싼데 실리콘 음극재는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전체 음극재 중에 5%만 넣거나 10%만 넣거나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이 점점 이 규제를 하면서 이 대주전자재료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바닥에서 주가 잘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시총도 이렇게 있고 현재가는 79,300원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조금 더 빠졌습니다. 외국인도 많이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포인트로 써놨습니다. 쇼츠는 좀 짧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가 각광을 받으면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13만 8천 원까지 현재 지금 최저가 6만 7,500원에서 지금 8만 원 조금 안 되는 그렇죠. 8만 원이죠. 8만 원. 8만 원에서 지지받으면서 약간의 횡보하는 모양새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코스피가 2,500에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다가 저항 부딪혀서 몇 번 뚫으려다가 못 뚫으면 확 무너지는 거거든요. 대신에 뚫고 올라가면 확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 테마랑 수급이랑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은 좀 더 탄력성이 높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차장고인데 주식을 이제 못 빌려서 못 팔잖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대차장고가 급격하게 떨어진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이래요. 안 되니까 공매도가.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원래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주가는 대차장고는 떨어지는데 주가는 아직 못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명성을 찾을 수 있는 대주전자재료가 지금 전기차가 앞서 보셨다시피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현대 기아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가 배터리가 핵심이거든요. 결국에는 배터리. 전기차의 그 원가의 60%가 이 배터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의 60%의 원가 중에서 40%가 결국에는 이 2차 전지 들어가는 이런 소재들이고요.
소재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음극재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이 동시에 여러 가지 소재들을 잘 융합을 해야 되는데 이 제주전자재료가 이 테슬라나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이 시대 수요에 맞게 잘 올라감으로써 이 제주전자재료가 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렇게 그 좀 제가 회사에서 몰래 하는 거라서 약간 스토리는 조금 짜임새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큰 흐름 자체는 시장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를 먼저 정리를 해두고 코스피의 흐름을 좀 본 다음에 그다음에 테마가 지금 어떤 거냐, 그리고 이 테마를 이끌어줄 대표 주자가 누구냐, 테슬라. 그리고 저가에 잘 형성돼 있고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혹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느냐는 전기차가 인도 뭐 그런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전 세계 GDP 5위의 국가의 위험을 한번 믿어보면서 조금 더 장투할 수 있는, 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루 이틀 하다가 하루 이틀 벌다가 또 열흘 동안 물리고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신경 안 쓸 수 있는 종목으로 제주전자재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좋은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